아라우카리아도 종류가 많죠. 크기도 달라서 우리 집에서 어울리는 걸로 잘 구입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아라우카리아를 키우는 방법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는 식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키우기도 하시고,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좀 인기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끝난 뒤에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께서 간절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갈까요? 제가 아라우카리아를 키우는데 잎끝이 누래지고 축 처지고 그래요. 물을 한 달 정도 전혀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물을 줘도 안 살아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온도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물 열심히 주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일단 아라우카리아는 저온성 식물로 비교적 내한성이 강한 식물입니다. 잎이 늘어지고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실내 온도가 너무 높을 수도 있어요. 온도는 최대 25도 정도로 하셔야 하고, 오히려 그 이하도 좋습니다. 먼저 온도를 잘 체크해 주시고요. 물은 일단 주시고 나서 약 2주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물을 주지 않으셨다면 잔뿌리도 모두 말랐을 테니까 물을 먼저 충분히 주시고 회복이 되는 걸 보신 뒤에 마른 가지나 잎들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물을 충분히 주고 경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뿌리나 줄기가 물을 잘 먹는지 그걸 좀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럼 물은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먼저 물은 화분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화분 겉 흙이 마르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 5일 지난 후에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겨울이라도 물을 너무 주지 않아서 오랜 기간 말라 있으면 잎끝이 말라가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물을 주실 때는 절대 직수로 바로 주지 마시고 물 뿌리개나 대야 같은 거 있죠? 그런데 물을 받아놓고 한 반나절 정도 지난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의 양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물의 양은 화분 크기의 약 70% 정도? 그 정도의 양을 준다 생각하시고, 또 물을 너무 한 번에 다 부어버리지 마시고요. 3회, 4회에 걸쳐서 천천히 시간 간격을 두고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화분 내부의 토양이 충분히 젖을 수 있으니까요. 크기가 좀 작은 화분이라면 아예 대야 같은 그릇에 물을 받아놓고 화분 자체를 담궈서 물을 주셔도 좋습니다. 화분의 3분의 2 정도를 잠기게 해서 약 15분 정도 공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많은 정보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선에서 아라우카리아에 대한 나머지 정보들도 알려드릴게요.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이고 종류는 15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답변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저온성 식물이고 내한성이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아라우카리아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는 20에서 25도 정도고요. 15도 정도의 서늘한 곳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고, 아라우카리아는 최대 70m까지도 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엄청 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내에서 키우는 이런 아라우카리아는 최대 3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밝은 곳에서 기르시되 직사광선은 또 피해 주시고 응애 조심해 주시고, 아라우카리아도 공기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좋다고 하니까요. 너무 크리스마스에만 좋아해 주지 마시고 집들이 선물로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시면 식물 형태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식물 인테리어, 플랜테리어라고 하죠. 플랜테리어에도 너무 좋은 식물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모도 스트레스 받나요? 마리모도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죠. 물에서 살아가니까 물이 더러우면 더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마리모는 동그래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찢어져 있고 서로 뭉치지도 않아요. 제가 꺼내서 동그랗게 해줬는데도 계속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보통 살살 만져주면서 동그랗게 잡아주면 잘 잡히는데 이상하네요. 그래도 자꾸 풀린다면 실 같은 거 있죠? 마리모를 손으로 동그랗게 잡아준 다음에 실로 살살 감아주세요. 그런 상태로 몇 달 지나면 아마 동글동글 모양이 잡힐 겁니다. 마리모가 자라면서 또 풀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손으로 잘 만져주시고요. 마리모 키우면서 물 갈아줄 때 병도 씻고 마리모도 같이 씻어야 하나요? 일단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잘 갈아주시고요. 마리모 자체를 글쎄요, 굳이 씻길 필요가 있을까요? 다만 더러운 물을 머금고 있을 수는 있으니까 물을 갈아주실 때 마리모들도 손으로 살짝 물을 짜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집 마리모 색깔이 약간 노란색으로 변했는데 이거 죽은 건가요? 일부 색깔이 변했다면 아직 죽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식물 잎끝이 노랗게 변하듯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정기적으로 물을 잘 갈아주시고요. 병이나 병 안에 내용물도 잘 닦아주시고요. 색깔이 변한 부분은 가위로 표면을 살짝 잘라서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니 도대체 마리모라는 게 뭔가요? 동글동글 이끼처럼 생겼는데 설명 좀...
이거는 같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 드리는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여러분들의 질문부터 보고 왔습니다. 마리모에 대한 질문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 조카한테도 선물해줬는데 지금도 잘 키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죠. 동글동글 귀여운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름도 잘 지어주더라고요. 마리모 이거보다는 자기만의 이름을 만들어 주던데요. 동그라니까 동그라미, 동그리 이렇게 짓기도 하고요. 마리모니까 마리라고 짓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도대체 마리모가 뭐냐 이 질문이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마리모에 대한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리모라는 이름부터 살펴보시죠. 마리모라는 이름은 일본말로 해조구, 그러니까 둥근 해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둥근 모양의 마리모를 한 개로 치는 게 아니라 그 둥근 모양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가는 실 같은 것이 하나의 개체인 것이죠. 실제로 많은 서식지에서는 마리모가 둥근 모양이 아니라고 하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란 모양의 마리모는 거의 유일하게 일본의 아칸 호수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칸 호수의 마리모는 동그란 구 형태로 뭉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마리모 중에서도 크기가 큰 것은 지름이 30cm가 넘는 축구공만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공 모양으로 뭉치는 게 여러 과학자들도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식물에게는 전혀 유리하지 않은,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식물은 광합성을 위해서 햇빛을 잘 받도록 잎을 얇고 넓게 하면서 표면적을 넓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마리모 또한 광합성을 하는 녹조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이 최소화되는 동그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마리모가 물에 떠다니다가 물에 휩쓸리면서 서로 뭉쳐져서 공 모양이 되었다. 마리모가 붙어있는 자갈들이 호수 바닥을 굴러다니다가 동그랗게 되었다. 마리모가 광합성을 하는 동안 물에서 떠다니고 회전하면서 동그란 모양이 되었다. 등등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학설은 이 아칸 호수의 지형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 학설입니다. 이 호수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면서 마리모들도 움직이는데 여기저기 떠다니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만 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 지역의 호수는 바람에 의해 회오리 형태의 물살을 만들어내고 그곳에 있는 마리모들이 여기저기 떠다니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 회전하게 만들면서 동그란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리모가 1952년 일본에서 특별 천연 기념물로 지정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멸종 위기에 있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왜 마리모는 멸종 위기에 처한 걸까요? 당연히 생태계의 파괴 때문이겠죠. 산업 폐기물이 그 원인입니다. 호수 바닥이 단단해야 마리모는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폐기물로 물이 오염되면서 호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던 곤충의 유충들이 사라졌고, 그로 인해 호수 바닥이 진흙처럼 부드러워진 것이죠. 바닥이 이렇게 물러지니까 마리모들이 바닥 안으로 묻혀지거나 바닥에 붙어 납작해지면서 급격하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그란 모양은 광합성에도 불리하다는데 마리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는 걸까요? 이건 다른 식물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명 마리모도 천적이 존재할 것이고 이 천적들이 마리모의 표면에 붙어서 기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동그란 모양 덕분에 회전을 하면서 그런 천적들을 벗겨낼 수 있다고 하네요. 역시 자연은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마리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잘 성장해주는 그런 식물들을 선호하는데 마리모는 그거와는 정말 거리가 멀거든요. 마리모가 야구공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데 거의 200년이 걸린다는데, 그럼 1년에 10mm 정도 자라는 거거든요. 눈에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조금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건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초반에 제가 제 조카 이야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반려동물이 참 좋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반려식물 개념으로 함께 보살펴준다면 정서적으로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먹이를 줄 필요도 없다고 하니까 키우기도 편리하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 조명으로 키우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시중에 마리모 밥 파는데 밥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마리모는 따로 밥을 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시중에서 파는 마리모 밥은 실제로는 영양제입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게 들어있는 영양제라서 가끔씩 넣어주면 좋긴 하겠죠. 물을 갈아주시거나 할 때 소량만 넣어주시면 키우시는데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자라는 건지 안 자라는 건지 눈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에게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마리모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도 답해드렸고 마리모가 왜 둥근 모양인지, 마리모의 둥근 모양이 왜 좋은지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마리모를 볼 때마다 여러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검은 먼지들이 생각납니다. 이웃집 토토로 그 영화에도 나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센과 치히로 거기서 나오는 그 귀여운 먼지들이 생각나요. 아무튼 저도 이번에 마리모에 대해 공부해보면서 뭔가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기를 바라봅니다. 잠깐만, 야, 왜 이렇게 자꾸 뒤로 가? 이게 당겨지잖아. 네, 안녕하세요.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길에서 영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짜고짜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 네. 혹시 식물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집에서 스투키도 키우고 있고 스파티필름도 키우고 있고 몬스테라도 좋아해요. 아, 그래요? 혹시 몬스테라는 왜 좋아하세요? 키워보니까 벌레도 안 끼고 물도 많이 안 먹고 인테리어 효과로도 좋은 것 같고 플랜테리어 하기 좋은 것 같아서 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분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쪽으로 와, 이쪽. 저기 혹시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잠깐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아, 네네네네. 혹시 그 식물 중에 좋아하시는 식물 있으세요? 잘 안 키우는데요, 식물? 아, 식물을 잘 안 키우세요? 아, 혹시 몬스테라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것까진 모르겠고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혹시 누가 몬스테라를 선물로 주면 키우실 의향은 있으세요? 네, 준다면 키워야죠. 아, 혹시 몬스테라의 어떤 점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잎사귀가 예쁜 것 같아요. 다른 점은 없을까요? 공기 정화도 된다고 들어본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다짜고짜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남은 몬스테라 얘기는 꽃집에 들어가서 나누시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식물 검색어 1등은 몬스테라입니다. 도대체 몬스테라에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토록 인기가 좋은 걸까요? 몬스테라에는 독성도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몬스테라는 대체로 키우기가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 키운다는 집에 가보면 몬스테라는 무조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키우기 쉬우세요? 몬스테라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검색해보시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남들과 똑같이 말씀드리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딱 5가지 질문만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키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몬스테라 무조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찐잎이라고 하죠. 몬스테라의 시그니처는 갈라지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잎입니다. 잎이 그런 모양이 된 건 생존 때문이에요. 한 가지는 아랫부분에 있는 잎도 그 갈라진 부분으로 햇빛을 받기 위함이고, 다른 한 가지는 폭우나 비바람 같은 안 좋은 날씨에도 생존하기 위함입니다. 거친 바람에도 부들부들한 갈대는 살아남지만 거대한 나무는 오히려 뽑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잎의 갈라진 부분으로 바람을 통과시키니까 생존에 유리한 것이죠. 이게 뭐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연의 신비함입니다. 진짜 이 식물들의 진화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몬스테라는 생존력,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주변 환경만 갖춰진다면 성장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지치기를 해줘야만 하고, 또 그래서 이 가지치기 해주는 위치를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근을 포함시켜서 기근이 있는 마디 아랫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르실 때는 소독한 칼이나 가위로 잘라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잘라주는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몬스테라 뿌리 바로 윗부분을 잘라라. 잘라줄 줄기를 손가락 반마디 정도만 남기고 잘라라. 손가락 2마디만 남기고 잘라라.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여기서 딱 정해드릴게요. 기근을 포함한 그 마디의 아랫부분을 잘라서 가지치기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라서 물꽂이를 해두거든요. 그럼 한 2주, 3주 정도 되면 하얀 잔뿌리들이 나오게 되고 그 줄기를 다시 토양에 심어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몬스테라 새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몬스테라에도 다양한 병충해가 존재합니다. 뭐 응애라든지 깍지벌레, 뿌리파리, 권연벌레 등등 이런 것들이 원인이죠. 관엽식물은 병충해가 별로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모든 식물이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병충해는 무조건 생깁니다. 제가 저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병충해 예방 정보를 꼭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과습과 통풍에 꼭 주의를 해주세요. 이 두 가지에 신경을 써주시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잎에 벌레들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럼 몬스테라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샤워기로 깨끗하게 잎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환기와 통풍을 해주시면 이런 벌레 퇴치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관리가 어려우시다면 식물 해충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어 뿌리파리 제거제라든지 최근에는 유기농 제품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가지치기 말씀을 드릴 때 언급했던 기근, 이 공중뿌리입니다. 이런 공중뿌리는 몬스테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비라든지 필로덴드론과 같이 덩굴 성질이 있는 식물은 거의 모두가 공중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중뿌리는 몬스테라의 마디마디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에요. 이게 안 보이다가 점차 길어지면서 저희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기근 공중뿌리는 말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입니다. 뿌리는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식물을 지탱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중뿌리는 사실 우리가 아는 뿌리 역할을 다 하지는 못해요. 따로 가지치기를 안 하신다면 이 상태에서는 잘라줘도 식물에 큰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치기를 해주고 물꽂이로 잔뿌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흙에 심어주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뿌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부분은 따로 다른 뿌리들을 만들어주지 않고 공중뿌리 상태에서 바로 토양에 심게 되면 식물이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뿌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삽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몬스테라가 막 쑥쑥 잘 자라니까 화분 크기가 고민되시죠? 일단 식물 분갈이 하기에 좋은 시기는 대체로 따뜻한 봄이나 가을이 좋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추운 겨울철에는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해주시는 게 좋겠죠? 뿌리가 썩어서 잎이 시든다든지 흙이 완전히 굳어버렸다든지 또한 화분 구멍이나 위로 뿌리가 삐져나온다든지 아니면 물을 줬는데 물이 너무 금방 다 말라버린다든지 이럴 경우엔 화분에 뿌리가 꽉 차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흙에 곰팡이가 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몬스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라면 몬스테라도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화분 크기가 고민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에 비해 너무 큰 화분을 사용하게 되면 물을 줬을 때 흙이 오랜 시간 젖어 있다 보니까 과습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화분 크기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몬스테라의 경우 지금 화분의 2배 정도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재 몬스테라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분갈이를 해줄 화분이 조금 큰 느낌이 나더라도 대체로 몬스테라는 뿌리 발육이 빠른 편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좀 걱정이 되신다. 그럴 때는 분갈이를 해주실 때 화분 바닥에 굵은 자갈들로 배수층을 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물을 주실 때는 물 주는 텀을 평소보다 길게 해주시고 환기나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의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물을 주실 때는 절대 한 번에 다 쏟아버리지 마시고 화분 아래로 물이 흘러나온다면 조금 멈췄다가 다시 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네요.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화분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건 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식물 잎이 노랗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분갈이를 해서 마치 새집증후군처럼 새로 적응하느라 그럴 수도 있고 또 환기나 통풍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겨울에 추워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 경험상 몬스테라 잎이 노랗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좀 넉넉한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대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몬스테라 잎이 노랗게 변색되는 건 빛의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흙에 있는 양분의 부족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넓은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면 이런 부분은 대체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늘 맨 앞에서 인터뷰 영상으로 보셨듯이 식물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몬스테라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식물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몬스테라는 들어봤을 정도니까요. 일단 잎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몬스테라는 종류가 엄청 다양하죠.
예전에 제가 식테크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던 우리가 흔히 알보몬이라고 부르는 알보라든지 그냥 일반 무늬 몬스테라, 또 아단소니, 히메, 두비아 등등 종류가 한 50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 두면 확실히 이국적인 느낌을 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아마 몬스테라 키우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댓글로 몬스테라에 대한 다른 정보들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꽃과 식물로 힐링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 꽃 읽어주는 남자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돈나무, 흔히 금전수라고 하죠. 이 돈나무와 금전수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아세요? 돈나무와 금전수는 엄연히 다른 식물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를 때는 두 식물이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간략하게 금전수 잘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키우는 식물이 이 금전수일 거예요. 이 금전수를 키우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금전수가 집에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 이런 이유. 둘째는 금전수의 광택나는 잎이 매력적이어서, 이렇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첫 번째 이유가 크겠죠? 암튼 우리가 흔히 금전수라고 부르는 이 식물은 돈나무라고도 불리지만 실제 학명은 자미오 쿨카스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금전수 하면 생각나는 게 저희가 맨 처음에 결혼을 하고 집들이 겸 받았던 첫 식물이 금전수였는데요. 어쩌면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탈 없이 잘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는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전수가 유통될 때는 돈나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돈나무라는 식물은 따로 있습니다. 돈나무과의 식물에 속한 주로 동양 쪽에 분포하는 식물이죠. 그럼 너는 왜 이름이 돈나무냐? 금전수처럼 돈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안타깝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 돈나무라는 이름은 똥나무라는 이름에서 온 건데요. 똥나무 이전에는 똥낭나무라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더러운 똥일까? 알아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똥낭이라는 말이 똥나무에 대한 제주도의 사투리 같아요. 이 돈나무는 5월에 꽃이 피는데 그 향기가 매우 강합니다. 열매도 열리는데요. 그 열매에서 나오는 붉은 점액이 또 냄새가 강한가 봐요. 그 냄새에 똥파리가 꼬여서 똥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똥파리가 꼬인 거 보니까 좋은 냄새는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일본 사람이 이 나무의 종자를 일본으로 가져갔고 거기서 이 똥이라는 발음이 어렵다 보니까 똠나무 이렇게 하다가 돈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집니다. 참 재밌죠? 이 돈나무가 칠리향이라는 다른 이름도 있다는데요. 그 냄새가 칠리, 그러니까 칠리 소스의 칠리가 아니고 거리 단위 있잖아요. 거기에 숫자 7, 7리나 냄새가 퍼졌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칠리면 약 3kg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거죠, 사실 냄새 파워가. 아마도 이래서 집에서 이 돈나무를 키우신 분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금전수 말고 이 돈나무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분께 여쭤볼 게 많습니다. 드물지만 계실 것 같긴 해요. 요즘엔 관상용, 이렇게 화분용으로도 많이 재배된다고 하니까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돈나무는 소의 먹이, 여물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지난번에 제가 반지하에서도 살 수 있는 음지식물 영상 올렸잖아요. 이 돈나무도 전형적인 음지식물이라 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물론 양지에서도 잘 자라지만요. 참고로 추위에는 좀 약한 편이고, 하지만 소금기에 강해서 해안 방풍림으로도 심는다고 합니다. 체력은 아주 좋은 나무인 것 같네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그 돈나무 말고 우리가 집에서 흔히 키우는 금전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금전수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바로 일반 금전수와 보석 금전수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구분하지 않기에는 일단 외관에서부터 너무 차이가 나죠. 확실히 일반 금전수가 보석 금전수보다 잎도 더 크고 크기도 조금 더 큽니다. 저는 어떤 걸 더 좋아하냐고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금전수를 더 선호합니다. 뭐랄까, 보석 금전수에 비해 잎이 더 넓어서 그런지 광택이 좀 더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빽빽하기보다는 좀 더 여유 있는 모습이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보석 금전수가 일반 금전수보다
금전수보다 줄기도 잎도 더 두꺼워서 튼튼한 느낌인데 저 자체가 그러지 않아서 그런진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일반 금전수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제 주변 분들은 보석 금전수를 더 좋아하세요. 저와는 생각이 다르신 거죠. 대체로 줄기와 잎이 튼튼해 보여서 기르기에도 수월해 보이고 연두색 새순이 잘 나오는 편이라 그 부분도 마음에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름에 보석이 들어가서 그냥 일반 금전수보다는 돈이 더 벌릴 것 같다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돈나무와 금전수 그리고 금전수 중에서도 일반 금전수와 보석 금전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금전수 잘 키우는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금전수는 키우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금전수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물을 신경 써서 줘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도 덜한 편입니다. 대략 3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는 게 좋은데요.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는 길게는 2달에 한 번 정도 저는 그렇게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흙 안으로 손가락을 좀 넣어서 말라가는지 보시고 말라간다면 그때 물을 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과습으로 고통받는 금전수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 주는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뿌리나 잎에 물을 잘 저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나요? 원산지가 아프리카라서 추위에는 비교적 약합니다. 생육 온도는 찾아보시면 16도에서 20도 정도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높아도 괜찮으니까요. 추위를 피해서 실내에서만 키워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사광선만 피해주신다면 음지든 양지든 다 잘 자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거실 쪽 창가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안 어디든 어울리는 곳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많은 영상들 중에서 독보적으로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채널 초창기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바로 스투키를 버려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입니다. 벌써 조회수가 70만을 넘었어요. 물론 제가 썸네일이나 제목으로 어그로를 좀 끌긴 했지만 그 영상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투키에 대한 내용은 전체 영상의 아주 일부분이었고요. 당연히 지금보다는 영상 퀄리티가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경험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내용도 좀 들어있고 뭔가 좀 전문적인 내용을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스투키를 키우거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스투키 부분만 따로 가져와서 그 영상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투키를 잘 키울 수 있는 꿀팁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스투키는 다육식물의 한 종류죠. 다육식물 얘기는 여기 카드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 영상에 보시면 다육이에 대한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다육이랑 선인장에 대한 내용, 다육식물의 장단점 등등 다 있으니까 가셔서 꼭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스투키를 사와서 이제 잘 키워보려고 혹은 사오려고 스투키에 대해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조금만 찾아보셔도 헷갈리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뭐 드라세나, 산세베리아, 실린드리카, 로렌티, 스네이크 플랜트 등등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거만 아셔도 키우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시는 스투키는 스투키가 아닙니다. 이 뭔 개소리야! 지금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스투키는 사실 스투키가 아니라 실린드리카라는 식물입니다. 무슨 차이냐고요? 식물의 단면이 다릅니다. 두 식물의 단면을 보면 실린드리카는 원 모양인데 스투키는 작은 홈이 파여 있죠. 아마 지금 키우시는 스투키 보면 홈이 없는 원뿔 모양일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스투키가 아니라 실린드리카라는 식물인 거죠. 공기 정화 이런 걸로 스투키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생장이 더 빠른 실린드리카가 스투키로 둔갑이 돼서 팔린 것입니다. 보시면 생긴 것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드라세나와 산세베리아는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드라세나라고 써야 하는데 이미 산세베리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둘 다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이런 드라세나 종류의 식물들을 스네이크 플랜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스투키를 가만히 한번 봐주세요.
같아요. 속아서 샀다는 생각에 혹시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실제 이름과 다르게 살아가는 스투키가 불쌍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주로 심리적인 원인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만큼 스투키를 키우면 좋은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투키를 키워야 하는 이유,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강한 생장력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린드리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투키로 둔갑될 만큼 생장력이 아주 강합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처음 선물 받은 식물이 스투키였는데요. 생각보다 쑥쑥 잘 자라서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확실히 잘 자라주니까 키우는 맛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스투키를 침실에서 키우면 좋다고 해서 저희도 침실에서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하나 둘씩 말라가더니 결국엔 죽이고 말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식물에 대해 무지했던 그런 시절이라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빛과 통풍이 문제였습니다. 스투키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고 해도 햇빛과 환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침실에서 키우신다면 낮에는 반드시 베란다로 옮겨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직사광선이 아닌 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시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잘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침실로 다시 옮기셔도 되니까요. 저희처럼 스투키 죽이지 마시고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아마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육식물이라는 점입니다. 물 주는 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줘라. 줄기가 주름지면 그때 물을 줘라. 흙이 바짝 말랐을 때 줘라.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투키도 어쨌든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확실히 물 주는 텀이 좀 여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런 이야기들을 섞어서 잘 활용하시면 돼요. 지난 저의 물 주는 방법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 줄 때 정해진 주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달에 한 번 줘야지 이러지 마시고 흙이 속까지 완전히 말랐을 때나 혹은 스투키 줄기가 쪼글쪼글하다 그럼 그때 물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자주 주시면 절대 안 돼요. 제 주변에서도 물 자주 주셔서 과습으로 스투키 죽이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겨울에는 특히 더 줄여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도 확실히 다육식물이라는 점은 장점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매력적인 외관입니다. 여러분들도 키우시는 식물들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스투키의 외관은 더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선인장 비스무리한데다가 그런데 선인장과도 확실히 다르기도 하고 그렇다고 관엽식물은 더더욱 아니고 한번 보면 외관이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생김새도 그렇지만 이 무늬가 또 이상하게 매력이 있죠. 이런 무늬가 없었다면 좀 밋밋했을 것 같은데 이 무늬 때문에 외관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 외관이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식물들이 확실히 인기가 많아요. 물론 스투키가 예쁘고 귀엽고 그런 외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이 팔리는 이유에는 이 매력적인 외관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스투키로 식물멍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 저도 예전에는 스투키를 한참 바라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투키를 키워야 하는 이유 마지막 장점은 이 매력적인 외관입니다. 이 외에도 스투키는 아시다시피 일반 산세베리아보다 공기 정화 효과가 약 3배나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스투키 하나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전자파 차단이라든지 음이온에 대해서는 아직 효능이 알려진 바가 없다는 거. 제 지난 영상에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유사과학이에요. 너무 큰 기대는 금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세하게 스투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스투키는 밤에 기공을 열고 낮에는 기공을 닫는 CAM, 캠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캠 식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디시디아라든지 난초 종류, 선인장 종류, 드라세나 산세베리아 종류 이런 것들이 캠 식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밤이 되면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관련 논문들도 있으니까 믿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베란다로 옮겨서 충분하게 햇빛도 주시고 환기도 잘 시켜주시고요. 저녁에는 침실로 옮기면서 이런 식으로 키우시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죽인 경험이 있잖아요. 하핫. 오늘 말씀드린 스투키가 아닌 이유, 그리고 스투키를 키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꽃대가 나왔다는 건 우리에게 꽃을 보여줄 준비가 끝났다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야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제 생각에 올해는 다음 달이 꽃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짝 꼬딩남입니다. 요즘 저희에게 특히 호야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질문 중 대부분은 호야꽃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호야꽃은 매년 피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험을 바탕으로 호야꽃이 필 수밖에 없는 3가지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내용만 짧으니까요.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꽃이 피지 않는다? 호야꽃을 매년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날씨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키우는 꽃과 식물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호야는 열대식물이라 잎이 다육질이고 특성도 덩굴식물이죠. 먼저 이런 기본적인 특성을 염두하고 키우셔야 합니다. 호야는 물론 꽃을 피우는 덩굴식물이지만 꽃보다는 주로 잎을 보기 위한 식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꽃이 나오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물주기입니다. 제가 항상 기본을 먼저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호야는 기본적으로 잎에 물을 머금는 열대식물입니다. 열대식물이니까 물을 좋아하지만 잎이 다육질이라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는 않겠죠. 따라서 잘 체크하시다가 이런 증상이 보이면 물을 듬뿍 주세요. 어떤 증상이냐? 잎을 만져보니까 좀 말랑말랑하거나 잎 표면이 쪼글쪼글 거린다거나 겉흙이 바싹 말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물을 꼭 주셔야 합니다. 이 물 주는 거에 대해서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을 적게 줘야 꽃이 잘 핀다. 아니다. 물을 많이 줘야 꽃이 잘 핀다. 심지어는 게으르게 키워야 꽃이 잘 핀다. 등등 너무 많아요. 정답이 뭐냐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식물 키우기에 정답 같은 건 없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관찰하고 체크해줘야 꽃도 잘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물을 많이 주지는 않다가 꽃대에 몽우리가 잡히면 상태를 보면서 대략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정답은 없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부분은 그렇다고 너무 건조하게 유지하면 깍지벌레라든지 이런 병충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꽃대가 보일 때 물을 자주 분무해 주시면 좋거든요. 무작정 많은 물을 주는 건 안 좋지만 분무는 자주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꽃대가 나왔을 때 꽃대 관리 부분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꽃을 피우려면 꽃자루가 있어야 하고 꽃자루가 있으려면 꽃대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꽃대가 나왔다는 건 호야가 이제 우리에게 꽃을 보여줄 준비가 끝났다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야는 가지치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란 줄기에서 언제 꽃대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올해가 꼭 아니어도 내년에 그 꽃대에서 예쁜 꽃이 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꽃대 관리가 필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건조하면 병충해가 생기고 또 너무 습하면 과습에 걸릴 수 있으니까 환기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꼭 키우시길 당부드립니다. 꽃대는 저희처럼 웬만하면 자르지 말아주세요. 꽃이 피었다 지더라도 자르지 말고 관리만 잘 해주시면 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꽃은 저절로 떨어지게 놔두시고요. 마지막 3번째는 호야의 생장입니다. 즉 생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꽃도 매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꽃이 피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식물 자체를 좀 더 키워보세요. 식물의 생장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저도 이번에 좀 더 알아보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줄기가 최소 1m를 넘겨야만 꽃을 피운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제 기억에도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키우고 나서 꽃이 피었던 것 같습니다. 식물이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꽃이 피는 건 당연한 말이니까요. 만일 꽃이 피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야는 많은 분들이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처럼 일단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좋고요. 너무 추운 곳만 아니라면 따뜻한 곳이나 서늘한 곳이나 어디서든 잘 자라는 편입니다. 2년, 3년 만에 꽃을 보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당장은 꽃을 보지 못하더라도 식물의 생장 자체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반드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호야 꽃의 개화 시기는 대략 5월, 6월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키우는 환경이나 방법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엔 보면 8월, 9월, 심지어 2월에도 꽃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답은 아니란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호야 꽃에 대한 사람들의 남다른 기대감이 있고 호야 꽃 자체가 예쁘기도 합니다. 색감도 다양하고요. 꽃 향기는 달큰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 호야만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호야꽃이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올해는 다음 달이 꽃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입니다. 부디 이번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번 영상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무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꽃잉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꽃과 식물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